왜 하필 한국 남자예요? 그녀는 엄마의 연애에 분노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모녀들이 열심히 버텨온 시간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은 그 남자에게로 향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 동네 갱단에게 둘러싸인 그녀 앞에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독일 모녀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사 슈미트예요. 저는 엄마와 함께 베를린의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항상 둘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12살 때 아버지는 우리 집에 침입한 강도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다 돌아가셨어요. 그날 밤 모든 것이 변했죠. 우리 아파트는 작았지만 저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매일 밤 엄마가 늦게 일할 때면 모든 불을 켜놓고 있었죠. 그림자가 저를 무섭게 했거든요. 잠들기 전에는 자물쇠를 3번씩 확인하고 있었어요. 가끔은 여전히 제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는 소리가 들리곤 했어요. 학교 가는 길이 제 하루 중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어떤 거리를 피해야 할지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져 있었죠. 깨진 창문이 있는 파란 건물. 거기는 갱 영역이었어요. 하루 종일 밖에 남자들이 서 있는 구멍가게. 거기 가기 전에 길을 건너고 있었죠. 고개를 숙이고 빨리 걸어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눈 마주치지 마. 제 동네는 저에게 모든 것을 계획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저는 쉽게 신뢰하지 않았죠. 엄마는 제가 너무 많이 생각한다고 했지만 생각하는 것이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우리는 여러 나라에 대해 배우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가 들었던 안 좋은 것들이 생각났어요. 한국은 구식이야. 여자들의 권리가 더 적고 외국인들을 좋아하지 않아.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 강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도 작년에 다른 아이들이 우리 반 한국 소년을 놀렸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모든 게 힘들었어요. 엄마는 3가지 다른 청소 일을 해야 했죠. 어떤 밤에는 엄마를 거의 볼 수 없었어요. 엄마의 눈은 항상 피곤해 보였고 웃는 일도 거의 없었죠. 돈은 항상 빠듯했어요. 저는 간단한 식사를 만들고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더 많이 집에 있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는 야간 일을 위해 떠나기 전에 제 이마에 키스하며 말하곤 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웠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대답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은 엄마가 한국 식당에서 일을 찾았을 때 바뀌었어요. 주인의 이름은 이준호였죠. 엄마가 그곳에서 처음 돌아온 날 밤 뭔가 달랐어요. 엄마가 웃고 있었거든요. 주인이 정말 친절해. 엄마가 말했어요. 다른 일보다 더 많이 주셔서 야간 청소는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아. 몇 주 안에 엄마는 한국 식당에서만 일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는 놀라운 초대를 가지고 집에 왔어요. 이 사장님이 학교 끝나고 식당에 와도 된대. 내 교대가 끝날 때까지 거기서 숙제할 수 있어. 가고 싶지 않았지만 엄마의 희망찬 표정을 보고 동의했어요. 식당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이 사장님은 제가 도착했을 때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는 저를 구석 테이블로 안내하고 묻지도 않고 이상한 달콤한 음료를 가져다 주었어요. 공부하는 동안 두뇌 힘을 위한 거예요. 그가 약간의 억양으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날이 지나 몇 주가 되었어요. 저는 이 사장님이 제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는 매일 밤 우리를 집까지 태워주기 시작했죠. 거리가 늦은 시간에 안전하지 않아요. 그는 간단히 말했어요. 곧 그는 주말 외출에도 함께하고 있었어요. 공원 산책, 영화 관람. 저는 엄마가 더 많이 웃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도요. 어느 저녁 엄마가 부엌에 있을 때 이 사장님이 우리 테이블에서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리사,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때가 되면 중요한 일에 대해 내 허락을 구하고 싶어.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어요. 한국인 남자가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고 싶어 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모든 생각들, 우리의 단순한 삶에 대한 모든 편안함, 모든 것이 바뀌려고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사장님이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가 아침 식사 때마다 그의 이름을 언급할 때면
저는 그저 제 접시만 바라보며 더 빨리 먹고 있었죠. 엄마가 토요일 저녁 식사에 같이 가자고 물을 때마다 저는 항상 숙제가 너무 많아서 못 간다고 했어요. 엄마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밤, 마침내 저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엄마에게 말했어요. 왜 하필 그 사람이에요? 왜 한국 남자예요? 제 목소리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작게 나왔어요. 엄마의 표정이 무너졌어요. 작은 부엌 테이블 너머로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빼버렸죠. 리사, 이게 힘들다는 거 알아. 엄마가 말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좋은 사람이야. 저는 고개를 흔들며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인터넷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었어요. 모든 글이 제가 이미 믿고 있던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죠. 한국은 엄격하고 구식이었어요. 여자들은 많은 규칙을 따라야 했고 외국인들은 항상 환영받지 못했어요. 엄마가 어떻게 그런 곳 출신의 사람과 함께하길 원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사장님이 우리 아파트에 오실 때마다 저는 제 방에서 바쁜 척했어요. 그가 저에게 말을 걸려고 하면 짧게 대답하고 있었죠. 그가 자기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오면 예의상 조금만 먹었어요. 그는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제가 그를 좋아하도록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거기에 있었을 뿐이었죠. 조용하고 인내심 있게. 엄마와 이 사장님은 시청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는 학교 옷을 입고 사진 찍을 때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서 있었죠. 그날 밤 이 사장님은 자기 물건들을 우리 아파트로 옮겼어요. 많지 않았어요. 2개의 가방과 몇 개의 요리 도구뿐이었죠. 그래도 우리 집이 점령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언젠가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라, 리사. 우리가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하진 않았어요. 모든 것은 화요일 오후에 바뀌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오고 있었죠. 놀이터 근처에서 3명의 더 큰 남자아이들이 녹슨 미끄럼틀 뒤에서 나타났어요. 그들을 알아봤어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갱단의 일부였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야, 예쁜 아가씨. 가장 키가 큰 아이가 말했어요. 그렇게 서둘러 어디 가는 거야? 그들을 피해 걸으려고 했지만 한 명이 제 손목을 붙잡았어요. 그의 손가락은 쇠처럼 단단했어요.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었죠.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걘 우리랑 같이 갈 거야. 다른 아이가 제 가방에 손을 뻗으며 말했어요. 그때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어요. 내 딸에게 손대지 마. 이 사장님이 거기 서 있었어요. 그의 눈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그는 그 아이들처럼 키가 크거나 근육질이지 않았지만 그의 자세에서 무언가가 그들을 물러서게 했어요. 그는 저와 갱단 사이에 자신을 위치시켰어요. 비켜, 아저씨, 우두머리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 사장님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죠. 내 딸에게 손대지 말라고 했어. 지금 당장 가. 아이들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영원처럼 느껴지는 순간 후에 그들은 물러서며 떠나면서 위협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제 다리는 힘이 빠진 것 같았어요. 이 사장님이 저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날카로운 표정은 걱정으로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다친 데 없니? 그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고개를 저었는데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느끼고 놀랐어요. 그날부터 이 사장님은 매일 아침 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매일 오후에 데리러 왔어요. 그는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변했어요. 저는 그를 더 주의 깊게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그가 어떻게 엄마를 존중하며 대하는지, 엄마가 늦게 일할 때 어떻게 저녁을 요리하는지, 어떻게 우리 현관문에 고장난 자물쇠를 고치는지. 어느 저녁, 그는 자신의 휴대폰에 있는 앱을 보여주었어요. 가족 구성원 간의 위치를 공유하는 거야. 그가 설명했어요.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데 도움이 될 거야. 처음으로 저는 그의 아이디어를 자동으로 거부하지 않았어요. 좋아요, 제가 말했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의 눈에 비친 놀라움과 행복은 제 안에 이상한 느낌을 갖게 했어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고 그저 혼란스러웠죠.
이건 제가 생각했던 한국 남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제가 친구 엠마와 쇼핑하고 있을 때 모든 것이 다시 바뀌었어요. 우리는 학교 근처 작은 편의점에서 사탕을 구경하고 있었죠. 그때 문 위에 달린 종이 울렸어요. 어두운 후드티를 입은 두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제 피부를 차갑게 만들고 있었어요. 한 남자는 카운터로 갔고 다른 한 명은 문을 막고 있었어요.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카운터에 있던 남자가 총을 들고 있었죠. 돈통을 비워. 그가 겁에 질린 계산원에게 소리치고 있었어요. 엠마가 제 옆에서 얼어붙었어요. 제 머릿속은 몇 년 전 그 밤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가 강도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다 돌아가신 그 밤이요.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부서질 것 같았어요. 방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검은 점들이 제 시야에서 춤추고 있었어요. 그 후에 많은 것이 기억나지 않아요. 나중에 엄마가 말해주길 제가 기절했대요. 깨어났을 때 저는 집 침대에 누워 있었고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이 사장님, 아니, 제 새아버지는 문간에 서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날 밤 그들이 제가 잠들었다고 생각한 후에 저는 그들이 부엌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여기서 리사를 키울 수 없어요.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죠? 엄마가 물었어요. 한국이요. 내 형이 안전한 동네에 방이 많은 집이 있어요. 한국. 그 단어는 차가운 물 한 양동이를 맞은 것처럼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독일을 떠나 한국으로. 학교, 몇 안 되는 친구들,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난다고요? 상상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그들에게 가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엄마는 슬퍼 보였지만 아버지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선 내 조카 민재와 얘기해볼래? 내 또래야. 아버지가 제안했어요. 그 주말, 우리는 민재와 화상통화를 했어요. 그는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서울의 동네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깨끗한 거리, 밝은 불빛, 현대적인 건물들, 밤에도 안전하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그는 자기 학교, 매일 타는 지하철, 농구를 하는 공원도 보여줬어요. 거기선 밤에도 나갈 수 있어?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당연하지, 민재가 말했어요. 완전 안전해.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몇 가지는 여전히 걱정됐어요. 제가 반은 독일인이라서 사람들이 쳐다볼까? 언어를 배울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 거리에서 또 다른 싸움이 벌어지고 경찰 사이렌 소리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이루었을 때 변화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엄마와 저는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알파벳은 이상했지만 예상보다 더 이해가 잘 됐어요. 아버지는 저녁 식사 때 우리와 함께 연습하며 제가 어려운 단어를 올바르게 발음할 때 미소를 짓고 있었죠. 3개월 후 우리는 서울행 비행기에 탔어요.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올라갈 때 제가 알고 있던 유일한 도시를 내려다보며 두렵기도 하고 어쩐지 희망적인 느낌도 들고 있었어요. 시험, 동맹, 적.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기.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우리의 새 집은 경비원들이 있고 밝은 복도가 있는 깨끗한 아파트 건물이었어요. 차들은 보행자를 위해 멈춰섰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감시 없이도 밖에서 놀고 있었어요. 밤에는 쇼핑하고 식사하는 사람들로 거리가 가득했어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죠. 아버지의 가족들은 큰 저녁 식사로 우리를 환영했어요. 너무 많은 친척들이 질문하고 선물을 가져오고 새딸과 사진을 찍고 싶어 했어요. 부담스러웠지만 그들의 미소는 진심인 것 같았어요. 가장 힘든 부분은 학교였어요. 영어로 수업하는 국제학교에 등록했지만 많은 학생들은 한국인이었어요. 첫날 모든 사람들이 제 금발과 창백한 피부를 쳐다보고 있다고 느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혼자 앉아 있었죠. 이 자리 있는 거야? 영어로 누군가 물었어요. 둥근 안경을 쓴 한국 여학생이 거기 서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수아였고 제 첫 번째 친구가 되었죠. 그녀는 제가 기본적인 한국어 문구를 배우도록 도와주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관습을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나이에 그렇게 신경 쓰는 거야?
학생들이 나이 많은 선배들에게 인사하는 것을 본 후에 한 번 물어봤어요. 존중은 여기서 중요해. 그녀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규칙을 이해하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모든 사람이 친절한 건 아니었어요. 남미에서 온 남학생 그룹은 제가 한국어를 시도할 때 제 억양을 놀리고 있었어요. 저는 독일 역사의 그 부분과 상관없다고 설명했는데도 그들은 저를 나치 소녀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그들의 놀림이 도를 넘었어요. 그들은 수업 후에 저를 둘러싸고 제 걸음걸이와 웃음을 흉내내고 있었어요. 눈물이 나오려고 했지만 흘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갑자기 수아가 지훈이라는 다른 한국 학생과 함께 나타났어요. 그만해. 지훈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면 교장 선생님께 보고할 거야. 남자아이들은 웃었지만 걸어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지훈이의 아버지가 학교 이사회에 있었어요. 왜 나를 도와줬어? 제가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거의 모르잖아. 아무도 그런 식으로 대우받을 자격이 없어. 수아가 간단히 말했어요. 집에서는 다른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익숙하지 않은 규칙들이 있었어요. 집 안에서 신발을 벗고 식사 후 바로 설거지를 돕고 정해진 시간에 공부하는 것. 제가 불평할 때 엄마는 우리가 그의 문화에서 손님이라고 부드럽게 상기시켜 주었어요. 근데 왜 내 방은 매일 청소해야 해? 제가 주장했어요. 내 공간인데. 한국에서는 가족 공간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쳐 아버지가 인내심 있게 설명했어요.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천천히 하루하루 한국은 덜 낯설게 되어 갔어요. 저는 어른들에게 인사할 때 살짝 고개를 숙이는 법을 배웠어요. 복잡한 지하철 시스템 사용법도 알아냈고요. 심지어 한국 음식도 즐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비 오는 날 아버지가 만드는 달콤한 부침개를요. 어느 오후 버스에서 아무도 외국인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 때 아버지가 나서는 것을 봤어요. 그는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말했고 누군가 바로 일어났어요. 할머니는 그에게 고마워하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 사람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렸어요. 그리고 아마도 제 새 아버지에 대해 생각했던 모든 것도 틀렸을 거예요. 한국으로 이사 온 지 벌써 6개월이 지나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어로 음식을 주문하고 도시를 돌아다닐 수 있고 심지어 K-팝 가사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두 세계 사이에서 찢어지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저는 부엌에서 엄마가 아빠에게 한국어로 말하는 걸 듣고 있었어요. 그냥 간단한 문구가 아니라 올바른 어미로 끝나는 완전한 문장이었죠. 엄마는 아빠가 발음을 고쳐줄 때 웃고 있었어요. 그들은 함께 행복해 보였고 이 새로운 삶에 편안해 보였죠. 살며시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무릎을 가슴에 껴안고 있었어요. 이상한 감정이 저를 덮쳤어요. 마치 제가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요. 독일인 엄마가 한국인이 되어가고 있다면 저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 새로운 나라, 이 새로운 가족에 적응하면서 제 진짜 아버지를 배신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 친아버지의 유일한 사진을 꺼냈어요. 그의 친절한 미소, 저와 같은 금발. 사진에 속삭이며 그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던지고 있었어요. 왜 돌아가셔야 했나요? 이제 다른 남자가 저를 딸이라고 부르는 것에 화가 나실까요? 다음 날 학교에서 한국어 선생님이 제 발전을 칭찬했어요. 리사, 넌 언어에 재능이 있구나.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한국 학생들은 새로운 존중의 눈길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자랑스러워해야 했지만 대신 죄책감이 들고 있었어요. 학교가 끝난 후 공원을 지나는 먼 길로 혼자 집에 걸어가고 있었어요. 벚꽃이 분홍색 눈처럼 주위에 떨어지고 있었죠. 두 세계가 저를 갈라놓고 있었어요. 제가 항상 그래왔던 독일 소녀, 그리고 서울에서 집에 있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한 이 새로운 사람. 집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3번이나 전화했는데 엄마가 말했어요. 왜 전화를 안 받았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제 목소리가 작게 나왔어요. 아버지는 중요한 무언가를 이해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안전이나 규칙에 대해 강의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가 이야기할 준비가 되면 우리가 여기 있을게 라고만 말했죠. 그날 밤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고 있었어요. 몇 주 후에 제 생일이 왔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맛있는 냄새가 아파트에 가득 차 있었어요. 부엌에서 아버지가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독일 요리도 만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 친아버지가 만들었던 프레첼과 소시지였죠. 테이블은 꽃과 한국어와 독일어로 생일 축하해 리사라고 쓰인 현수막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엄마는 저를 꽉 안아줬어요.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아버지가 건네준 작은 나무 상자였어요. 안에는 2개의 참이 달린 목걸이가 있었어요. 작은 한국 국기와 독일 국기가 나란히 붙어 있었죠. 선택할 필요 없어.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둘 다 될 수 있어. 뭔가가 내 안에서 부서졌어요. 아프게가 아니라 마치 벽이 무너지는 것처럼요. 처음으로 이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단지 한국인, 단지 엄마의 새 남편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해온 사람을 봤어요. 고마워요. 속삭였어요.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아빠라고 덧붙였죠. 그의 눈이 커졌어요. 숨기려고 했지만 그가 재빨리 눈을 깜빡이기 전에 거기 있는 눈물을 봤어요. 그날 저녁 학교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이 집에 왔어요. 수아와 지훈이 한국식 생일 케이크를 가져왔는데 독일 케이크와는 전혀 다르지만 똑같이 맛있었어요. 우리는 게임을 하고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 세계가 아니라 2세계 모두에 속해 있다고 느끼고 있었죠. 한국에서의 첫 해가 끝날 무렵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완전히 한국인도 아니고 그저 독일인도 아니고 뭔가 새로운 것이었죠. 학교에 새로 온 외국인 학생들이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길을 잃은 관광객들을 위해 통역도 하고 있었고요. 제 2세계가 합쳐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오후 아버지가 중요해 보이는 봉투를 손에 들고 학교에 데리러 왔어요. 리사, 집에 도착했을 때 말했어요. 오늘 이게 왔어. 안에는 한국 국적에 관한 공식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제 독일 정체성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거였죠. 이건 내 선택이야. 그가 말했어요. 부담 갖지 마. 서류를 보고 그를 바라봤어요. 저를 위험에서 구해주고 제가 그를 받아들일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려주고 친아버지를 대체하려 하지 않고 제 마음속에 자기만의 자리를 만들어준 이 사람을요. 이걸 원해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눈까지 닿는 그런 종류의 미소였죠. 그럼 공식적이네. 그가 말했어요. 이제 내가 정말 내 딸이 된 거야. 앞으로 나아가 그를 꽉 안았어요. 마음속으로는 아직 소리내어 말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빠, 한국인이라서 편견을 가져서 미안해요. 아빠는 제가 찾을 수 있는 최고의 가족이에요. 그날 밤 친아버지 사진 옆에 새 사진을 추가했어요. 생일 축하 자리에서 찍은 저와 엄마 그리고 한국인 아버지의 사진이요. 옛 것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거였어요. 2세계, 하나의 마음. 제 여정은 저를 바꿔놓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시작일 뿐이었죠.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